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현안을 그 이면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먼저 정호김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민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 카드를 꺼냈습니다. 취임 뒤에 5번째라고 하고요. 법안 수로는 9개째입니다. 정 의원님, 다른 선택지가 대통령께는 없었을까요? 그래도 쌍특검에 비해서는 그 시간을 좀 두고 고민했었죠. 네. 왜냐하면은 유족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특히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은 할 그런 의지가 있으나 아마 그 진상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당의 요청도 있고 본인으로서도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대통령 거부권. 이 거부권 행사는 이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규모 희생자가 수반이 된 재난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건 정부가 어떤 행정부든지 간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정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세월호 사건인데요. 세월호 사건을 대응을 잘못해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정권이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태원 이 사태는 사실 집권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실감을 못합니다마는 이렇게 조금 함부로 다룰 이슈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그 세월호에서 교훈을 별로 얻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거부권을 지금 방탄으로 쓰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아니고 국회의장이 중재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몇 번 있었는데 이걸 다 놓쳤어요. 예. 여당이 그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좀 제대로 처리를 못한 느낌이 있고 결국은 거부권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전부 그냥 방탄 정당 국회에다가 이제 방탄 대통령실까지 나오고 이러면은 야당 대표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또 이렇게 되면 측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소리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을 너무나 과감하고 용감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신의원님, 제가 국회법을 몰라서 이 질문 드려보는데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협상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이태원 특별법이 지금 다시 와서 제의가 돼서 다시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협상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지금 이게 이제 법안 뭐 이름을 바꾸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재협상 할 수 있습니다. 재협상 가능한데요. 예. 이럴 것 같으면은 사실 마지막에 국회의장이 야 중재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지하게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 뭐 위헌 소지가 있네 어쩌나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세월호법을 어떻게 보면 모델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엄청난 재협상이나 무슨 협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더 시간을 끌더라도 그때 바로 표결 들어갈 일이 아니고 조금 더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박차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국회의장 중재 협상에 응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뭐가 되건 결론을 냈어야죠. 지금 이걸 너무 이 안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재난재 더군다나 희생자가 이렇게 많은 경우 어처구니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정권적 차원에서 함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정 의원님, 근데 정 의원님께 좀 시기에 대한 것만 좀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하고요. 이거 재표결 말입니다. 민주당은 다음번 본회의인 29일에 재표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표결 시기 갖고서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도 또 스스로 얘기가 나오던데요. 2월 29일이면은 대체로 이제 공천이 가닥을 잡기 때문에 공천에서 자기 스스로가 불리한 결과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결국은 이 쌍특검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소위 대통령에 반하는
그런 투표를 하지 않겠는가.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에 재표결을 하자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되도록 빨리 이것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또 민주당도 재협상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동안의 대통령실이 차이가 있다면 국민의힘하고 예.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협상을 하자 그랬던 예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나름대로 159명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독소 조항에 대해서 손을 좀 보자라고 예. 하면서 유족에 대한 지원은 추모강 건립을 포함하여 상당히 규모 있게 하겠다. 근데 오히려 그게 유족들을 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특조위 구성이라든지 또는 뭐 압수수색 임의 동행과 같은 부분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정 의원님. 뭐 민주당에서는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포함해서 한꺼번에 쌍특검법이랑 함께 뭐 표결 붙일 거 검토하는 것도 같던데 재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월 29일에 그 국회의원 1인 1인의 마음이 이게 또 그런데다가 아마 무기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충분히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예. 국회의 입장이 아닌 바로 이 유족의 입장에서 물론 지금 민주당은 재협상 하자 그러면 안 받아들이겠지만 한 번은 받아들여서 한번 협상 테이블에서 이야기는 하는 것이 유족과 그리고 이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뭐 이거 재협상 별 의미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위헌이니 독소 조항이니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막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그때 이 똑같은 과정을 지금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델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특조가 뭐 임의동행 할 수 있죠. 그게 무슨 이게 위헌이고 뭐 엄청난 거 아니거든요. 검찰이나 하고 이렇게 비슷한 권한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특별조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유족들을 생각하면 야당도 양보를 해서 뭐 재협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재협상 한다고 그래서 내용이 뭐 크게 바뀔 것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걸 생각하면 유가족을 생각을 해서 국회가 좀 여야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전 좋다고 보고요. 재표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뭐 이게 무기명이긴 하지만 크게 뭐가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난 새로운 결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대형 사건이 터지면 그걸 또 기회 삼아서 위기를 또 기회 삼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갔으면 좋은데 항상 지금 말씀하신 세월호나 이번 이태원 참사나 국민들의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봐서 이런 질문을 좀 길게 드려봤습니다. 이제 총선 얘기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70일도 남진 않았습니다. 신 의원님. 그런데 지금 일단 총선 전략의 틀을 보면요. 운동권 청산 대 검사 독재 청산 이렇게 윤곽이 잡히는 걸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전략은 신 의원님 괜찮다고 보십니까? 글쎄 서로의 지금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보니까 뭐 근사하게 시대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이거 하나는 좀 한 위원장한테 충고를 주고 싶어요. 예. 단어를 근사한 거 쓴다고요.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운동권 청산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시대 정신은 양극화가 1번입니다. 그 양극화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등등 디지털까지 교육까지 다 있거든요. 이 양극화 문제 또 인구 소멸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다가오는 문제인데 시대 정신이 운동권 청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갔고 운동권 청산 필요하죠. 근데 시대 정신까지는 분명히 아니고요. 검사 독재 문제도 한참 시끄러워서 이건 지금 야당이 후벼파는
건데 이 검찰 독재 문제는 시대 정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해요. 이거 사법의 민주화 이런 큰 화두에서 보면 그중에서도 검경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시대 정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전략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시대 정신으로 포장하는 건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중요한 문제를 이번 총선에서 별로 많이 거론하지 못하고 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되는데 지금 전술적인 문제하고 전략적인 문제하고를 여야가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 의원님께도 지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 검사 독재 그럴 때 검사는 아마 국민의힘 내에 실질적인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운동권 청산을 주장할 때는 민주당 내에 실질적 엘리트가 586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묘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 내에 친명 그룹이 친문 그룹까지도 지금 밀어내는 과정에서 그 586과 친문 그룹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좀 묘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검사 독재 운동권 청산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정당 정치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민생 더군다나 설날 앞두고 장바구니 경제가 얼마나 피폐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양극화라든지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러한 위기에 대한 어떤 거대한 담론 그리고 대안이 상징화될 수 있는 그런 용어는 분명히 아닌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총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용어라고 보여져요. 우리 정치권이 그 거대한 정치 담론을 애써 피한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담론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정 의원님. 그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강 벨트란 말이 지금 뜨겁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두 분이랑 같이 얘기할 때 뭐 국민의힘 강남 빼고는 다 힘들다 뭐 그러더니 지금 뭐 용산 빼고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현역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구에 너도 나도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이거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은 정 의원이 그동안 너무 앓는 소리 해왔던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이거? 분위기 바뀐 건 딱 하나 있어요. 한동훈이라는 행위자가 한 사람 들어와 가지고 거의 이제 차기 대선 주자 강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인가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예. 이재명 한동훈 거의 26% 타이 기록을 만들었다라는 점이 한 가지 변화고요. 나머지 당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크게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강 벨트라고 말하는 윤희숙이라든지 또 뭐 김경률 이런 사람들은요. 예.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 정말 그 상당히 기묘한 그런 그 파이터로 예. 키워야 되는 예. 그 사람들 중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그 소모전에 이렇게 소모를 시키는 게 맞나.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자, 마포을의 김경률. 그다음에 중성동인가요? 예, 중성동. 거기 뭐 윤희숙. 이 사람들을 이렇게 꼽으면은 아마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총선이라는 게 말이에요. 예. 공중전 플러스 지상전이잖아요. 그러면 지상전이라는 거는 지금 그 여의도의 중앙 당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런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이고 회계 전문가이고 조국 흑서를 쓴 사람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지도도 있고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효과도 일정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방 텃밭에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구성으로 볼 때 상당히 민주당 친화적인 그 지역에 가가지고 싸우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당 내에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마치도 이렇게 이제 공천을 결국 줄 것 같은데 공천 이걸 뺐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천은 공천이고
있고 선거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을 제대로 지금 판단을 차갑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런 자원들을 좀 더 당선 가능한 지역에 그 투입시켜 가지고 예. 나중에 당과 행정부를 위해서 유리하게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지금 그 대통령실 뭐 장차관 중에 유리한 지역에 가서 하겠다는 사람이 20명이나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누군지 기억이나 하십니까? 저는 이름도 잘 몰라요. 과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해서 국회 들어가면 과연 얼마나 능력 있는 파이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런 사람들을 장렬하게 싸우게 하고 물론 이게 당의 동기부여는 될지 모르는데 이거가 조금 그 뭐랄까 자산인데 자산은 좀 잘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예. 네. 지금 정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신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용산 참모 대통령실 참모 또는 장차관으로 출신들 인사 20여 명이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 지역에 후보 등록을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벌써부터 영남 의원들,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예상했던 거죠. 지금 서울 상황은 막 지금 시끄럽게 돌아가기는 하고 그 틈에 텃밭인 영남에서는 지금 사부작 이렇게 어떻게 뭐 각개전투 비슷하게 해서 용산 출신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요. 예.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253개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것은요 대선이나 시도지사 선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건 이게 거시적으로 크게 돌아가는 선거판이라면 국회의원 253개 지역구는 좀 미시적으로 마이크로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상당한 선거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 선거의 기술은 그냥 단시간 내에 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도 그 뭐 무슨 도 출신이니 뭐 무슨 시 출신이니 해가지고 그 예. 조직이 다 있고요. 예. 뭐 취미생활로도 또 뭐 제일 이제 지역에서 센 게 뭐 축구 이런 거죠. 예. 뭐 축구, 배드민턴 조직부터 시작해서 또 뭐 또 각 종교들이 또 다 도아리를 틀고 있고 군대도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네, 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한 접근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물론 인물 중요하죠. 인물 중요하지만 인물, 바람, 구도, 조직 다 중요한데 이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이 대충 비슷하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바람, 구도, 조직이 매우 중요한 마이크로적 성격의 선거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막 이렇게 바람을 몰고 다니면서 뭐 누구 손 들어주고 뭐 하면은 다 이길 것 같죠. 근데 지역에서 안 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실제로 이번에 출마를 해보면 알 텐데 예. 아마 이거 선거 끝날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이시라면 지금 뭐 최근에 영입인재라는 이름으로요, 신 의원님. 영입인재는 그 빨간 패딩들 다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입혀주던데 그분들이 지금은 잘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는 굉장히 불편해할 거다. 대부분 또 험지 쪽에 나가시더라고요. 네, 저도 뭐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정말 피가 마르고요. 입술이 바작바작 타고 힘들 겁니다. 지금 아마 그 국힘당 안에 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속이 뒤집힐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빨간 잠바 입혀주면 다 이기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정 의원님 그 뭐 비슷한 질문인데요. 원희룡 또 전 장관은 또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 하겠다 그러시대요. 원희룡은 정치를 알잖아요. 그럼 개항을 해서 하면 글쎄 벌써부터 초치는 소리를 하기는 싫지만 거가 개항을이라는 데가 어떤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몇 선이나 했던 지역 아닙니까? 근데 원희룡 장관이 원래 제주도에 있다가 지사로 있다가 스스로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든지 그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계산을 한 거죠. 이 붙으려면은 괜히 그 수도권이 이미 다 험지예요. 예를 든다면 대선 직후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지지도가 막 높으면은요 수도권도 텃밭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대통령 지지도가 30%대에 그냥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서 어떻게 꼼짝달싹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희룡도 알아요. 수도권에 나가서 원희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할 바야 이재명하고 붙는 게 낫죠. 그리고 먼저 손들고 나 이재명하고 한번 가서 붙어볼래. 깨져도 별로 그렇게 쪽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이기면은 이제 그냥 완전 대선 주자가 되는 것이고, 물론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예.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인간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존재감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레코드가 내가 달래 떨어진 게 아니라 예. 이재명 텃밭에 가서 당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킨 거야라는 기록을 하나 남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예. 그렇게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경률 같은 사람은 물론 시민단체에서 오래 일하고 야무지고 자기 할 말을 하지만 예. 선거라는 거는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 말씀하시네. 예. 네, 그 마포을이라는 곳이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지역의 그 소위 토후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세력들의 구성이라든지 또 그 현재 기존 의원과의 그런 어떤 연결고리라든지 관계를 볼 때 국회의원은 선거는 신 의원님 말씀이 딱 맞아요.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김경률을 잘 알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한테 김경률을 알아 그러면 과연 몇이나 할까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예. 정호김 의원님께서 언급한 여론조사 안내 잠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26% 동률을 기록한 그런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요.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였고요. 방법은 전화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정 의원님, 그 한동훈 위원장 지금 김경률 그 비대위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사천 논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막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시스템 공천에 대한 약속은 지켜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당내에서는 여론조사가 40%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부분 국민의힘 공천이 정성평가로 갈 거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명도가 높은 사람을 가서 그냥 끝까지 결사항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마 이제 경선 프로세스를 거칠 거예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가서 직접 이렇게 손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예.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예. 당원들이 얼마나 예민한데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겠습니까? 그게 다 그런 시그널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천 계양을에서도 그랬고 마포을의 현직 당협위원장이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당내에서는 김경률 그다음에 윤희숙 그러면은 그 지명도와 그 무게감을 다 알아요. 예. 그 사람들이 나가면 굳이 손들어주고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런데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량평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성평가가 만만치 않은 비중이고 본인도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근데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함으로써 절차의 정당성에 상처를 입혀서 당장 야당이 공격을 하잖아요. 예. 왜 야당 공격의 빌미와 그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지난번에도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 문제 가지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사천 논란이 문제가 돼서 하고 얘기하잖아요. 예. 왜 그런 빌미를 제공하느냐고요. 지금 보수 정당으로
입장으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당성 있게 절차대로 하더라도 윤희숙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서 또 김경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해갖고 왜 원망을 사느냐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수도권에서는 500표 1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지역위원장을 저렇게 소외시키면 지역위원장 밑에 세력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중앙위의 그 오더대로 합니까? 아 내가 모시던 지역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내쳤단 말이야. 그러고선 딱 그 등 돌리면은 그 표도 잃는 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이게 무슨 검사가 수사 기획하듯이 장기판에 장기돌 두듯이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신 의원님 요즘에 민주당 그 공천하면서 면접하는데 혹시 신 의원님 면접 세대십니까? 저도 면접 여러 번 했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참 궁금해요. 뭐 학교 회사 면접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쭉 가잖아요. 뭐 하루에도 몇십 개씩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그 중에서 몇 사람은 그 뭐라 그럴까 분위기를 확 깨서 그 상대방 이렇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같이 들어가가지고 내 옆에 있는 이 경쟁자는요 하면서 막 면전에서 비난을 하고 힐난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이 되는데 학교 면접이나 회사 면접에서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 생겨가지고 분위기가 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요즘에 그 이낙연 그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 좀 소통하고 그럽니까? 좀 삐걱대는 얘기가 많으세요. 지금은 직접 대화는 뭐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앞으로 신당들이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보면 이게 대의명분상으로 그리고 정치 현실상으로 봐서 중요한 화두인데 이준석 대표가 가끔 이렇게 좀 속에 불 지르는 소리를 해요. 그건 저희 쪽에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걸 취미생활 내지는 일상생활화돼 있는 분이라고 보고요.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일일이 대꾸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일이 잘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와 대의에 복무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